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 어땠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서울고등법원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징계 이후 2심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또 징계 청구 이후 심의 기일에 임박해서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 징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도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인 이하 위원만 출석한 상황에서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절차에도 위법성이 컸고 징계의 실질적 사유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며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당시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배포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또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당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서 2개월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 구조와 관련 규정을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 등 극소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적절한 권한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중대하다며 징계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이해 충돌 사유 등으로 해임하면서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민간업자를 변호했던 검경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임정혁, 곽정기 변호사가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민간업자로부터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지난달 처음 불거진 의혹인데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찰과 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할 당시 민간업자 정바울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 씨에게서 수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친 뒤 지난 13일과 14일 두 변호사를 잇따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제까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두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관 출신 두 변호사가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정 씨에게서 금품을 받아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정 씨로부터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고 곽 변호사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사건 수임료 7억 원 이외에 현금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곽 변호사의 경우 정 씨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씨에게도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만큼 실제 이들이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거나 성공했는지는 이번 혐의의 핵심은 아닙니다. 검찰은 이들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두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가 당내에 뿌린 돈 가운데 적어도 6,650만 원은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고 중대한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된 셈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다는 송 전 대표 주장도 힘을 받긴 어려워졌습니다. 제 주변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이로써 검찰은 야권 반발에도 불구하고 돈봉투 수사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예고한 대로 수수자로 의심해온 민주당 의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이 최우선 소환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두 의원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달라고 해 뺏겼다고 언급한 이들입니다. 나아가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재작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의 명단도 이미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실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을 교차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넉 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직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현역 의원 줄소환이 공천 작업과 맞물려 현실화할 경우 검찰 수사가 총선 판도를 뒤흔들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 정권에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거대 기업들을 겨냥해 독과점 폐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오리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미의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번에 원활하게 작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핵 협의 그룹 NCG를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뤄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로 반도체 분야 MOU 등 모두 32건의 문서가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에서 독보적 기술을 가진 네덜란드와 함께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죠. 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야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부처인 공정위와 타 부처 간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무는 것은 물론 당과 협의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규제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요소수 등에 대해선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 연장이나 해상 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수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은 경상수지나 성장,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더 나아질 것이라며 경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북한군 재무장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측 경비원들도 권총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 이후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를 폐기했고 이에 우리 측 JSA 경비요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무장태세를 고려할 때 유엔사는 JSA 경비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재무장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오늘부터 정상 가동되고 앞으로 여러 해에 걸친 3국의 연합훈련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이와 같은 과제 연내 완료 방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 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됐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권주자 한동훈 장관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 한번 제대로 바꿔낼 수 있지 않겠는가. 검찰 출신에 대한 여러 국민적 여러 가지 여론들이 비판 여론이 많거든요. 정비가 그 과정에서 가장 한동훈 장관께서 우리 당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발언을 하든 다 이해충돌처럼 비춰질 거기 때문에 반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 아깝다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은 한동훈 장관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본내에서는 뭐 일부는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어울리지 않느냐. 보석 같은 분이지 않느냐.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의도 문법에서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대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비대위원장보단 다른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한 장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추대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는 한동훈 비대위 대세론이 형성된 건 맞지만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로 내놓고 당내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윤계 주류는 한동훈 장관을 조기에 투입해 당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치 신인인 한 장관은 정무 능력이 필요한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직이 더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일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비대위 출범에 대한 당내 원로들의 입장을 청취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임 고문님들도 내일 의견 들을 거고요.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왜 우리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는 불만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홍 수습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영화 시사회장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이재명 대표는 내일 또 김 전 총리를, 오는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아침 통화에서 당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은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 구속이라는 악재도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타개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국회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진행 중입니다. 강도형 후보자를 낙마대상 1호로 꼽은 민주당은 시작부터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서는 과거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 또 지난해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함께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무리한 인사검증을 시도한다고 비판하며 후보자들을 옹호한다는 전략입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제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로 삼고 정부 여당에 공공연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단독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는 조금 전까지 비공개 2+2 회동을 진행하는 등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접점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서 예정대로 내일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나온 주요 판결 내용부터 두 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당시 그러니까 징계 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이 그 당시에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번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지요. 당시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날 서가지고 일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연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좀 늦게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인 판결이었고 추미애 장관의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에 대한 보고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이제 소를 제기한 건데 그때는 이제 당시에 법무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였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도 그렇게 구성이 됐었고 그렇게 1심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하에 법무부를 상대로 2심이 진행된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심 변호사들을 다 사실상 직위를 해촉시키고 새로운 변호사들을 넣어서 사실상 정부가 이 판결에 대해서 부실하게 대응하면서 판결이 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재판부 판단이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송 전 대표 영장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송 전 대표의 구속은 먼저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이제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뭐 구속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구속이 돼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것이지요. 강래구라든지 이정근 위원장이라든지 윤관석 위원장까지 다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몸통이 송영길 의원이잖아요. 저 당대표잖아요. 이분을 구속을 안 시킬 명분이 있었을까요? 유창훈 판사가? 저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문제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매관매직에 관련된 겁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돈으로 매수했었던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민주당에 의해서 이게 제기된 사건이에요. 지금 새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기획수사하거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획수사고 정치 검찰에 의한 이 사건이다. 정치 사건 수사다. 이렇게 몰고 왔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시발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녹취가 나오면서 문제가 터진 사건이라는 거지요. 이에 대한 판단인데 이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그 어떤 죄송하다든지 사과 한마디 없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떳떳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멸 얘기했잖아요. 왜 본인이 쓰던 휴대폰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왜 다 은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또 민주당 전체가 전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귀국 후에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이 저희가 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들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결견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탄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끝내 이기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그 당내 선거 관련한 거에 지금 특수부 검사가 다수 투입됐다. 이거 과도한 정치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왜 야당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집요하게 하냐. 하려면 다 공정하게 해라. 이런 면에서 불공정하고 기획수사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죄가 있는 걸 덮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게 소위 여권의 핵심의 여러 가지 불법이나 비리도 정확하게 파헤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공정하게 법이 집행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검찰은 또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 먹사연과 관련해서도 지금 외곽 조직을 지금 변질시킨 부분이 있다, 정경유착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김성환 의장님 말씀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본인이 검찰 조사에 있는 대로 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자기 의견 낸다 그랬잖아요. 자기 법원 가가지고 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민주당의 당대표를 선거할 때 나온 문제니 민주당부터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전체가 매관매직한 거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 끌어들이고 뭐 양평 끌어들이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먹사연 문제도 그래요. 9천만 원 정도를 컨설팅 비용으로 허위 조작을 해가지고 본인이 선거하면서 대납을 한 거예요. 1,0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 용기 비용을 대납을 시킨 거예요. 자기 선거하는 비용을. 이 먹사연이라고 하는 데는 완전히 틀린 법인이잖아요. 여기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치자금 받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이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일이기 때문에 왜 뭐 검찰이 끼어드느냐 얘기를 하지만 아니 정당의 일이지만 여기에 당대표를 뽑는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돈을 주어서 살포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살포했던 사람들을 부총장으로 임명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매관매직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과가 없고 본인도 더 떳떳하게 뭐 본인 뭐 2번씩이나 검찰청 앞에 나를 수사하라 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여당한테 정치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한테 얘기한 거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20명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장한 20일 정도의 송 전 대표 구속 기간 동안 최대한 조사해서 물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전국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그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차제에 조금 더 내부 규정을 각 당이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와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그 안에서 전당대회를 돕기 위해서 이게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일종의 활동비 같은 게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직선거를 치를 때도 선거 운동원들에게 일비를 주는데 활동을 하라고 그런 규정처럼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뒀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전당대회가 좀 더 투명하게 이 규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별도로 이제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당 규정상 기소가 되면 일단 출마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 정치 탄압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와 또 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대규모 연석회의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선에 나가는 선수들 다 모여놓고
우리를 누가 이끌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 좀 나왔습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적합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 당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으로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처럼 대권 주자로서 또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주자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보석 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입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좀 모셔다가 당을 위해서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쓸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시기적으로 다른데 성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좀 다른 시기에 비대위 외에 다른 조금 더 좋은 기회에 쓰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저는 이 보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자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우선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잘 알고 정치를 아는 분이 대야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합한 분을 선택하자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공관위 위원장은 당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당내를. 왜냐하면 공천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잘 아는 분. 선대위원장은 국민 지지가 높은 분. 이런 분을 좀 삼두 체제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러한 구도 하에서만이 필승의 카드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한테는 아무래도 지금 국무위원으로 하다가 바로 모셔오는 건데 축구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잔디가 몇 센치인지 물은 뿌려져 있는지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예선전에 태국 경기나 뭐 이런 데 하고는데 베트남 이런 데 뛸 때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우디나 이란 같은 강적들하고 싸울 때 주전 스트라이크로 내보내는 게 맞지.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한 문제, 역할을 어떻게 맡길 거냐에 대한 어제 토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럼 그 인요한 위원장이나 뭐 김한길 위원장, 원희룡 장관 이렇게 좀 여러 그 인사들을 두고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성 의원님께서는 그 네 분 중에 그럼 다른 인물 좀 비대위원장으로 좀 모시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저는 김한길 위원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 오래 계셨었고 정치를 잘 아시고 또 전략 전술에 대한 굉장히 식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보다는 상당히 피를 묻히는 자리잖아요. 또 길을 열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노련미를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때 그 광주의 벽을 못 넘고 있었을 때 민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거든요. 이런 게 아데나워 서독의 총리가 유대인 그 추모공원에 가가지고 그런 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서독에 유학을 하시면서 다 보신 경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적합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김한길 위원장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연석회의에서는 그래도 한 6대4, 많게는 8대2 정도로 한동훈 장관 추대설이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모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오면 땡큐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김성환 의원께서는? 네,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선거의 핵심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이 취임하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나고 나서는 거의 부정평가가 60% 전으로 늘 거의 이제 수평 행보를 하고 있는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보여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 성격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직책을 맡든 총선에 참여하게 되면 한 장관이 결국 윤석열 장관의 아바타 성격을 띌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소위 검사 독재에 가까운 군사 독재보다 더한 검사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상태대로 가면 국민의힘의 다른 이 분이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민주당이 되면 아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 죄를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소위 검사 정부 시즌 2를 준비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 헤아리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저 김 의장님하고 좀 틀린데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선거 심판을 하겠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땐 부패한 운동권 586 청산이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패한 운동권 586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7, 80명이 된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부패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사당화되어 있고 부패화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송영길 같은 경우도 그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 전 판단에 좀 틀린다고 보고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시는데 한동훈 장관 제일 두려워하지요. 왜?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고 찍어내려고 그랬는데 기세를 내려고 그랬는데 장관을 하면서 밀리지 않고 자기 소신이 뚜렷하게 방어를 하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주목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운 게 한동훈 장관인 건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탤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당대표의 이 소위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체포동의안 관련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장관설을 늘어놨습니다. 거의 40분 가까이. 국회에 와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표독스럽게 하면서도 정작 김건희 이 명품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공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한 장관이 나와도 얼마든지 땡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또 윤희숙 전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본인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 아름다운 통수를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대통령과의 관계 대립각을 아름다운 대립각이요? 뭐 아름다운 뒤통수, 아름다운 대립각 이런 거죠. 중도를 확장하려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돼요. 근데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통령의 면을 너무 깎으면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앞으로 3년 동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통령의 면을 너무 깎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방향으로 대통령을 끌고 오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머리가 터질 거예요. 직언을 할 수 있는, 면을 세우면서도 아픈 소리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살아온 삶을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한다?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직언을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직언을 못하거나 그저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 대권주자로서의 기능을 잃는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야말로 전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그 다음도 성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맞출 건 맞추고 옳은 이야기 또 당의 이야기 국민들의 이야기는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한동훈 장관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대통령하고 격이 없이 여러 가지 민의 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굉장한 자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4.13 호원 조치를 한 다음에 소위 민주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상 노태우 그 다음 대통령하고 사실상 시나리오를 짠 끝에 6.29 선언이라는 걸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호도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즌 1 전두환, 시즌 2 노태우 한 것처럼 이 검사 독재 시즌 1
윤석열 시즌2 한동훈을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뭐랄까 정치 쇼나 혹은 짜고 치는 뭐 고스톱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이 검사 정부의 민낯을 꽤 오랜 기간 지켜봤고 이 특수통 검사들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이 이 부분에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더 남았어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국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3년이나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힘이 몰린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만 하면 돼요. 국민의 소리를 정상적으로 당대표로서 전달하는 것이고요. 또 당이 공식적인 그 룰에 의해서 기능을 하면서 당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일부러 이것을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런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한 장관 비대위원장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이 그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앞서 김성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좀 답변을 좀 유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아니 특검법 저는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일부러 여기 한 거지요. 왜 그 전에 안 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적으로 내놓으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은 겁니다. 자기들이 못 온 거잖아요. 그래 놓고 그걸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아니 추미애 장관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시켰던 그런 일이었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었으면 민주당이 이미 모든 조치를 했겠지요. 이거를 선거 앞두고 지금 나온 겁니다. 국민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특검에 대해서 일찌감치 동의했으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패스트트랙이 이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밀려온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작 동의했으면 이미 특검이 만들어져서 지금 조사가 이미 끝나갈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총선 앞두고 이 양대 특검이 지금 처리되는 것은 국민의힘 탓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제 28일 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처리되는 거는 규정상 이제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특검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 특검이 처리된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지 하지 않을지 이제 이게 쟁점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뜻이 지금 70% 이상 거부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특검이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셔야겠죠. 자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 안민석 의원도 단단히 날을 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 이상민 트라우마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상민 의원 탈당하는 과정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좀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텐데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 자리 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과 이재명 대표 두 분이 서로 잘 해보기로 하셨고요. 분위기 좋게 서로 사진도 이상민 의원께서 사진 찍자고 그러셔서 사진도 찍고 헤어졌고 그런데 또 바로 언론에 나가서 당대표를 공개하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이제 탈당하셨잖아요. 지금 안민석 의원은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을 만난다고 한들 탈당하고 또 당을 욕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다. 그걸 이제 이상민 트라우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낙연 전 당대표 그러니까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이재명 당대표와 이제 경선을 치르기도 하셨고 그런 분이 이 민주당을 떠나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니까요. 당시에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그런 의원님들조차 이건 너무 명분이 없다. 좀 탈당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대부분이에요. 예. 이제 최근에 저희 당 초선 의원들이 그 탈당 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네, 거의 연서명을 했죠. 120분 정도가 이제 곧바로 서명을 했고 예. 실제로 그 탈당에 찬성하신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낙연 대표의 탈당은 명분이 없다. 다만 이제 그 행간을 읽어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변화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또 여러 가지 또 이 통합과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앞으로 할 테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에라도 예. 이 루비콘 강을 건너시지 마시고 당의 화합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인터뷰에서는 신당 창당 공식과는 좀 과장된 해석이다. 뭐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면은 만날 의지는 얼마든지 있다. 입장은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인터뷰에서도 해서 이 만남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왕당파들이 또 자신 있게 공천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아주 결사옹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저 자리에 앉을 뿐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법 리스크와 자기 측근들이 세상을 뜨고 22명이 지금 다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고 재판 중에 자기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이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아주 핵심의 이 세력들이 모든 요직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하거나 당내 민주주의 사당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민주주의가 질식하겠다는 이야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 그로부터 옳은 소리를 내는 게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그래도 민주당의 몇몇 분들이 지금 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지켜내려 하더라도 정당이 민주주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이야기가 지금 맥히질 않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참지 못하겠다. 그러니 나가라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상민 의원 나가면서 김기현 대표랑은 어느 정도 좀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가 전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은 지금 당내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뭐 항상 열려 있으니까는요. 예. 또 새로운 채널이 또 만들어지면 또 그 물밑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민 의원이 옳은 일을 하다가 예. 지금 저당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공간에 본인이 꿈이 뭐 가서 또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오셔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은 그 인재 영입이 간사시기 때문에 오시면 항상 물어보긴 하는데 유삼영 총경 지금 인재 영입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입의 가장 큰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유삼영 총경이 그 인재 영입 되시기 직전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요. 그 책에 그 위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한판 승부 이런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이제 유삼영 총경은 이제 지금 윤석열 이 검사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지금 사실상의 인사권과 이 여러 가지 뭐랄까 승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전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용기 내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고 또 그런 분들을 다 좌천시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옷을 벗었는데 매우 용기 있는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예. 일종의 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정의로운 경찰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 국민들이 대부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그러면 유삼영 이 총경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를 했는데 경찰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적이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 났었을 때요. 서울 경찰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왔다 갔다 했었던 CCTV조차도 기간 내에 일부러 폐기하고 방치해가지고 이걸 다 압수수색 다 안 했었던 것들이 경찰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진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정치권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중립성적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야지 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정치할 생각을 하고 대들은 거예요. 자,
그 국민의힘 인재 영입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차 인재 영입 그 발표가 있는데 토크 콘서트도 하신다고 해서 오늘 2차 영입 발표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민생과 관련되거나 환경과 관련되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추론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한 인물들로 시대의 필요로 하고 당이 필요로 하고 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저는 모셔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그 관련된 소식을 좀 현장에서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YTN에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 참상을 보여주는 현장 영상도 잇따랐는데요. 화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는 곳이 중국 간수성에 있는 한 거리입니다. 보행로 곳곳이 파손돼 있고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거리에도 온통 파편이고요. 건물 상층부를 보시면 꽤 깊숙이 금이 가 있는 곳도 있고 건물 내부도 지진 피해 흔적이 보입니다. 어젯밤 11시 59분쯤 간수성 린샤조 지스산현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11명이 숨졌습니다. 이 일대 주택과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곳곳이 폭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와 달리 미국 동부 지역엔 강풍을 동반한 한겨울 폭우로 70만 가구가 정전이 됐고 호주와 인도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을 강타합니다. 도로는 강이 되어 흐르고 표지판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춤을 춥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허리가 부러져 누웠고 바람은 문 열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주 이미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우가 북상하면서 북동부까지 덮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인구 많은 북동부 지역에 많게는 13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지대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한때 7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에 항공기도 수백 편 발이 묶였습니다. 한겨울 보스턴 기온이 15도를 넘는 이상 고온에 눈 아닌 비가 내리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북부 지역에도 사이클론 제스퍼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0시간 동안 6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공항이 폐쇄되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14,000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일부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I could not tell you I've seen it this bad before here. No, I don't think so. It's a little bit crazy. Like we didn't expect it something like this. I never see flooding like this before, and it's the first time, so a little bit impressive for me. 강물 범람으로 악어가 주택가 근처까지 밀려와 악어 잡기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호수 둑이 터져 도로로 끊임없이 물이 밀려듭니다. 이달 초 폭우로 10명 넘는 사망자가 났던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또다시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 4개 지역 학교와 은행 등이 문을 닫았고 열차 운행도 취소됐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는 반짝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도, 청주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년보다는 낮아 춥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대전 3도, 광주 5도, 대구 6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퇴근길부터는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북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